여러분, 최근에 방구하러 다녔던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산 맞추랴, 조건 따지랴, 계약서 쓸 때까지 정말 짐 빠지는 경험이잖아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자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 이면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시스템부터 막상 집을 고르는 그 순간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아주 미묘한 심리적 선택들까지 주택과 우리의 선택, 그 사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바로 묻고 싶네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진짜로 뭐가 결정했을까요? 보통은 거실 쾌광이나 멋진 인테리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집이라는 건요, 금리나 법률 같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과 정책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미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 밖 뷰를 따지기 한참 전부터 이미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집의 형태나 위치를 다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얽힌 거미줄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 빠르게 짚고 가보죠. 1번, 주택 공급과 배분의 원리. 2번, 개발도상국의 4가지 주택. 3번, 우리는 왜 이사를 할까? 4번,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마지막 5번, 주택을 선택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택 공급과 배분의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목차에서 보셨듯이 아주 거대한 전 세계적 주택 시스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개인의 선택까지 렌즈를 쫙 당겨볼 건데요. 첫 단추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각자의 정치, 경제 체제를 통해서 주택 문제를 풀려고 하죠. 여기서 주택 배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2가지 축이 등장합니다. 한쪽을 보시면 철저하게 경제력과 경쟁에 기반한 민간 시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람들의 기분권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배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100% 민간 시장에만 덜렁 맡겨두면 돈 없는 취약계층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겁니다. 반대로 100% 공공이 배분한다면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은 무시될 테고 시스템 효율성도 바닥을 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이 둘을 하이브리드로 적절히 섞어서 주택시장의 밸런스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4가지 주택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렌즈를 살짝 돌려서 개발도상국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는 거랑은 주택 배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불안정하죠. 크게 4가지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가 바로 스쿼터스라고 불리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빈민들이 빈 땅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데 법적 권리가 아예 없어요. 내일 당장 철거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사는 거죠. 두 번째 슬럼은 환경이 열악한 건 비슷하지만 여긴 최소한 합법적인 구역 안에 있는 항구적 주택입니다. 최악이긴 해도 불법 점유로 쫓겨날 위험은 적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이 외에도 공공주택이 있긴 한데 선진국에 비하면 물량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민간주택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은 이런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주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도상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집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무허가 주택이 훨씬 많으니까 단순히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만 믿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빈민층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이 말 그대로 초비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부가 진짜 자주 하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어요. 겉보기에 번듯한 아파트 지어서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빈민들이 입주해도 매달 나오는 비싼 관리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좋은 집을 남한테 세를 주고 본인들은 다시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그 월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정부가 단순히 건물만 띡 지어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짜 선호도나 경제적 현실, 시장 경쟁력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정책을 짜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파트, 우리는 왜 이사를 할까? 본격적인 주거 이동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글로벌 주택 문제나 국가 정책을 봤다면요. 이제 렌즈를 확 바꿔서 여러분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난번에 이사할 때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집을 골랐지? 이사라는 게 그냥 짐 싸서 용달 부르는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감정 소모,
그리고 뼈를 깎는 타협이 들어가는 꽤 무거운 심리적 이벤트거든요. 이 심리적 여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소한 짜증에서 시작해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거나 윗집 층간소음이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작은 불만족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불만이 꾹꾹 쌓이다가 폭발하면 마침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사 가야겠다 하고 결심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온갖 옵션과 조건들이 뒤섞인 부동산 매물들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나를 가장 만족시킬 새로운 집을 골라냅니다. 결국 이사라는 건 우리가 겪는 주거 불만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 연속적인 퀘스트인 셈이죠. 근데 이 치열한 퀘스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호와 선택의 차이예요. 일상에선 둘 다 비슷하게 쓰지만 경제학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호는요, 돈이나 거리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싹 다 없을 때 우리가 꿈꾸는 100% 주관적인 이상향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한강뷰 펜트하우스에서 브런치 먹을 거야. 이게 선호죠. 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이 거창한 꿈이 내 통장 잔고 혹은 일시간 안에 출근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과 쾅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 처절한 타협 끝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 그게 바로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상과 현실의 갭을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눈물겨운 이사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렌즈를 씁니다. 거시적 접근은 쉽게 말해서 일기의 보관 같아요. 고전적 수요 이론에 근거해서 나라 전체 소득이 얼만지, 고용은 어떤지, 금리가 얼마나 오르는지 총 수요와 총 공급 데이터를 봅니다. 지금 금리가 치솟으니 주택시장에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하고 숲 전체를 보는 거죠. 반면에 미시적 접근은 숲 안의 나무 하나하나를 봅니다. 비 오는 날, 그래서 오늘 나는 우산을 살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바로 여러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내 행복과 만족감, 즉 효용을 최고치로 뽑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짜는 합리적 소비자의 행동을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주택을 선택하는 경제학입니다. 자, 렌즈를 끝까지 한번 당겨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최종적으로 집을 고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 이 과정을 설명하는 미시경제학 이론들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옛날 전통적인 이론, 그러니까 입찰가 이론은 아주 심플했어요. 소득이랑 땅값 딱 두 개만 보고 내 예산이 요만큼이니까 도심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20평짜리 구하면 되겠다 하고 크기랑 위치만 결정한다는 식이었죠. 근데 이거 진짜 우리 현실이랑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랭카스터의 특성 감안 가격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랭카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시멘트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제곱미터짜리 콘크리트 상자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까지 걸어서 10분이라는 워라벨, 거실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 늦은 밤에도 안전한 동네 치안. 우리는 이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특성들의 조합을 세트로 장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어떻게 소비하고 타협하는지 진짜 소름 돋게 현실적으로 짚어낸 이론이죠. 자, 근데 우리가 머리 터지게 계산해서 완벽한 특성들의 조합을 골라냈다 쳐도요, 결국 다시 아주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거비라는 건 처음 이사 갈 때 내는 돈이 끝이 아니거든요.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월세, 관리비, 유지비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특히 한국 주택시장은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억 단위 보증금을 혹시나 떼이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껏 고른 이 완벽한 특성들을 마음 편히 누리려면요, 예산 계산을 넘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강력한 법적 방패를 아는 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건 그냥 교양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살벌한 부동산 시장에서 내 돈과 삶을 지켜내는 생존 기술 그 자체인 거죠. 이제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이 짐을 싸서 새 집을 구하러 나설 때 여러분은 단순히 부동산 하나를 구매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로망과 아주 현실적인 타협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성들의 조합을 쇼핑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심리적 편향과 경제적 한계가 빚어내는 이 엄청난 선택의 예술을 다음번 방 구하실 때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